네. 지난달 미국 내 기존 주택 판매 가계약 지수가 전달에 비해서 3.3% 상승했습니다. 3.3%라는 그 액수, 수치 또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그 수치보다는 상승했다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지금 왜 부동산 거래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위축됐었는데 연말을 맞아서 지금 좀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 상승이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2월 이래, 그러니까 뭐 거의 2년 전이죠. 2023년 2월 이래 거의 2년 만에 가장 높은 기존 주택 가계약 지수입니다. 2년이 아니군요. 2023, 4, 2025, 그 거의 3년 만이군요. 거의 3년 만에 가장 높은 기존 주택 가계약 지수를 지난달에 보여준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내년 미국 내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살짝 부동산 시장의 그 부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존 주택 가계약 지수. 그런데 이제 뉴스를 보시면 뭐 기존 주택 판매 건수, 기존 주택 매매 건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앞에다가 꼭 왜 기존 주택이라는 걸 붙이는 거야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나누자면 미국의 주택 판매와 관련된 통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지금 막 뚝딱뚝딱 막 해서 막 지은 모델하우스처럼 막 지은 신규 주택 판매를 또 따로 계산하고요. 그 딱 신규 주택을 빼고 뭐 진짜 집을 지어서 누군가가 들어가서 산지 뭐 1년밖에 안 됐다. 2년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요건 다 기존 주택입니다. 뭐 자동차로 따지면 공장에서 딱 나와서 내가 바로 브랜드 뉴원 자동차를 사면 이제 뉴카죠. 그런데 내가 타다 한 6개월 만에 딜러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무슨 한국으로 귀국하든지는 뭐 다른 데로 이사 가든지 그래서 필요가 없어서 팔아버렸어요. 딱 6개월밖에 안 탔는데 누군가가 그거 살 때는 유스트 카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집도 막 지은 신규 주택 외에는 뭐 1년밖에 안 됐든 어쨌든 간에 다 기존 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기존 주택 가계약 지수가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존 주택 가계약 지수란 그럼 뭐냐? 주택 매매가 최종적으로 파이널라이즈 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그 딜이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에 1, 2개월 전에 맺은 그런 계약. 일단 뭐 에스크로 들어가고 뭐 요런 정도의 그 시점이 되겠죠. 그때를 그 집계를 산출을 해서 기존 주택 판매의 어떤 선행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뭐 에스크로 들어갔다가도 깨질 수 있는 것도 뭐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지만 뭐 나중에 깨지고 안 깨지고를 떠나서 지금 뭐 에스크로 들어갔다든지 뭐 서로 가계약을 썼다든지 이제 요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 달 내지 두 달 뒤에 미국 내 주택 매매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선제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지수가 그 기존 주택 가계약 지수입니다. 요게 이제 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늘었다라는 것이니까 앞으로 한두 달 뒤에 주택 매매 건수가 늘어난 걸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이렇게 반등한 배경에 대해서 이 부동산 협회는 모기지 금리 하락과 주택 가격 상승률을 웃도는 그 임금 증가로 모기지 주택이 좀 내려오니까 좋죠. 또 집을 사기 편하죠. 또 주택 가격이 조금 오르긴 하지만 그 주택 가격 오른 그 레이트보다는 퍼센테이지보다는 그것보다 좀 더 많은 임금 인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쪽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협회는 작년에 비해서 매물의 선택이 좀 더 많아진 것도 더 많은 구매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동산 시장도 좀 지금보다는 좀 더 살아날 것 같고요. 또 주식 시장도 지금보다는 좀 살아날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내년이 아니군요. 내년인가요? 오늘 31일. 하루 남았네. 하루 남았네. 예, 오늘만 지나면 내년이네. 여하튼 2026년에는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좀 살아나고 주식 시장도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 섞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이 지금 연말에 몇 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적 희망적인 그 수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미국을 오가는 그 모든 여행객은 앞으로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도 사진 촬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공항에서요. 이건 제가 한 2주 전에 전해드린 것 같은데 그때는 이렇게 할 겁니다를 전해드린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이미 하고 있습니다.
를 전해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국토안보부가 새로운 규정을 통해서 이 같은 조치를 도입했죠. 자, 일부 경우에는 지문 채취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규정은 지난 26일부터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미 시행이 됐고요. 영주권자를 포함해서 모든 비시민과 모든 외교관에게 다 일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다 이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국토안보부는 2004년부터 일부 입국자에 대해서 생체 정보를 수집해 왔지만 출국 시에 이를 기록하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입국하는 사람 중에 일부는 사진 촬영 지문 채취했지만 그 나머지 일부도 안 했고, 또 출국 때는 100%안 했고 했지만, 이제는 입국할 때도 100%, 출국할 때도 100% 한다라는 것입니다. US 시티즌이 아니면. 자, 국토안보부는 10월 27일에 공개한 이 문서에서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합법적인 여행 문서의 허위 기재나 또는 어떤 사기적인 사용, 또는 뭐 체류기관을 초과해서 미국에 머무는 외국인, 또는 합법적으로 입국하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등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국도 물론이지만 출국 때도 이걸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언론인이나 정치적 반대 인사를 추적하는 데에 이런 정보가 이용될 수 있다, 뭐 국민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물론 그게 다는 아니죠. 이에 대해서 국토안보부는 수집된 사진이나 지문 채취가 전면적인 감시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생체 정보의 그 입국과 또는 출국 때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시스템은 감시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반발하고 우려하고 있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한번 이렇게 입수된 정보는 굉장히 오래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기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오래? 네, 75년 동안 혹시 나갈 때 들어올 때 찍게 된다면 그 생체 정보, 얼굴 사진 또는 지문 하게 된다면 75년 동안 이게 정부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비시민권자라면 입국 그리고 심지어 출국 때도 사진 촬영이 의무다.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다라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은 드디어 이제 새해 첫날인데요. 이렇게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도 많고, 또 물론 뭐 외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가족들이 많이 모이면 어디 밖에 나가서 시끄럽게 떠들기보다는 집에서 좀 음식 좀 해놓은 거 같이 나눠 먹으면서 집에서 떠들면서 그러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마음도 편안하고 좋죠. 뭐 돈도 세이브하고요. 이제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집에서 음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무래도 연말 연시는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가스 스토브의 그 유해성에 대해서 연말에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분명한 건 이 가스 스토브로 요리를 할 때 거기서 발생하는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그 불완전 연소 물질과 초미세먼지 또 연기 등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건강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성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제가 고치겠습니다. 여성들만 요리하는 게 아니죠. 여성들만 요리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는 그냥 양도 많고 그러니까 좀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남자분들이 요리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그렇게 요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에 유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가스 스토브로 요리할 때 그러면 왜 그렇게 유해한지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스 스토브로 요리할 때 건강에 유해하다고 지적되는 이유는요, 주로 그 가스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과 또 실내 공기 질 악화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이산화 질소, 요게 이제 NO2라고 하는데요. N은 그 질소, 그리고 O는 산소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O 밑에 옆에 2가 됐으니까 산소가 2개, 그러니까 이산화죠. 그리고 이산화 질소, NO2. 이산화 질소 발생이 가장 문제입니다. 가스가 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요리할 때 트는 그 가스가 탈 때 그 이산화 질소가 생성됩니다.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NO2, 즉 이산화 질소는 폐와 기도를 자극하는 아주 심한 유해 물질입니다.
또한 천식이 있는 사람은 천식을 더욱 악화시켜주게 됩니다. 또 어린이의 폐 발달을 문제 있게 만드는 그런 물질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시니어들의 경우에는요, 호흡기 질환을 좀 갖고, 시니어가 되면 이제 호흡기 질환을 웬만하면 또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호흡기 질환이 있는 또는 호흡기 쪽이 좀 약한 그런 시니어들에게는 매우 위험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이 제기한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요리할 때 환기가 잘 안 되면 심지어 요리할 때 다 문 닫아놓고, 그러니까 일부러 문 닫는 게 나 요리할 거니까 문 닫아 그런 사람은 없죠. 근데 추우니까 문 꽁꽁 다 창문이고 뭐 다 닫아놓은 그런 어찌 보면 밀폐된 상태에서 이렇게 추우니까 그러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요리할 일이 생길 때 그 상태로 바로 요리를 하는 거죠. 그럼 완전히 밀폐된 상태에서 요리를 하게 되면 그거를 딱 재보니까 공기 오염도를 바깥에 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상태에서의 그 이산화질소 농도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의 그 스모그보다 더 심한 공기 오염이 환기가 안 되는 실내에서 요리할 때 내 앞에 펼쳐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고 막 요리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일산화 탄소 노출 위험입니다. 요건 이제 일산화인가 CO. 가스가 불완전 연소 시,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할 때 가스 스토브에 불을 탁탁탁탁탁탁 틱 하면서 불이 이제 펴지죠. 그때 이제 요리를 하면 뭐 당연히 가스가 다 타니까 불이 이렇게 활활 타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가스 그 구멍에서 나오는 가스 그게 100%다 제대로 타는 게 아니라 완전 연소되는 그 부분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또 불완전하게 연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산화질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일산화탄소 이런 게 막 나오는 겁니다. 자, 일산화탄소에 노출될 때는요, 두통, 어지럼증, 심하면 의식불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걸 주의해야 하냐면요. 이런 경우에는 오래된 스토브일수록 이렇게 불완전 연소되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쓰는 그 가스 스토브가 뭐 오래됐고 안 됐고를 떠나서 과연 제대로 가스를 다 잘 완전 연소시키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스를 탁 틀어서 이제 불이 붙었을 때 그 냄비 같은 걸 딱 올려놓고 그 밑을 불꽃을 보십시오. 파란 불이 거의 100%여야 좋습니다. 파란 불은 이제 완전 연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노란색 불이 많을수록 불완전 연소하는 가스의 양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불꽃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면 이건 스토브를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입니다. 가스 연소와 조리 과정에서 특히 볶음 요리나 튀김 요리를 할 때 초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초미세먼지는 폐에 깊숙이 침투를 해서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포름알데히드 또는 벤젠 등의 발암물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연소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특히 이 벤젠은요, 백혈병 등과도 연결이 있다는 건 뭐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죠. 자, 이런 물질이 소량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몸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장기간 노출 시에는 암 위험이 당연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다섯 번째, 천식 그리고 호흡기 질환과의 연관성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가스 스토브를 사용하는 가정의 어린이들의 그 천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어린이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렇지 않은은 뭐냐? 아니, 가스 스토브 없이 어떻게 요리를 해? 네, 요즘에는 이제 저게 있죠. 전기로 하는 인덕션. 예, 인덕션과 가스 스토브를 비교해 봤을 때 인덕션을 사용하는 집의 어린이들의 천식 비율이 훨씬 낮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미국의 소아과 그리고 호흡기 학과 등에서는 실제로 가스 스토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집에 있는 가스 스토브를 뭐 지금 당장 뜯어낼 수도 없고 이거 뭐 싹 다 전기 인덕션으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핵심은 환기입니다. 환기만 잘 해주셔도 어느 정도는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가스 스토브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요, 환기를 안 한 상태에서 요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요리할 때 이제 후드를 틀어놓고 요리하면 좋은데 또 어떤 분들은 후드를 틀어놓고 나는 후드 틀어놓고 요리할 때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드가 너무 오래돼서 또는 막 거의 기름기가 끼고 그래서 잘 성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걸 모르고 그냥 웅 소리 나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틀은 거죠. 그래서 연기나 이런 오염물질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거나 후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요리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후드를 사용해도 이게 웅 소리가 막 요리가 요란하게 나도 그 요란한 소리가 성능이 좋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테스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후드를 틀어놓고 그 후드 밑에 무슨 얇은 종이라든지 뭐 얇은 뭐 비닐이라든지 또는 뭐 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 아니면 뭐 불꽃 같은 거를 살짝 그 밑에 갖다 대서 이게 위로 자꾸 빨리 올라가는지를 잘 보면 됩니다. 어떤 후드는 소리만 시끄러운데 무슨 종이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대면 밑으로 쭉 쳐져요. 왜? 위로 빠는 기능을 하나도 못하니까. 네, 비교적 종이를 갖다 댔을 때 살짝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 뭐 무거운 종이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슬기롭게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일 성능이 이거 아니다라고 싶으면 뭐 청소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후드를 바꾸는 방법도 있고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저것도 지금 당장 못 하시겠다면 요리할 때 반드시 양쪽 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쪽 문만 열어놓은 건 절대 안 됩니다. 이쪽 문 열었으면 이쪽 문도 열어서 공기가 나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안은 바로 전기로 하는 그 인덕션 스토브인데요. 인덕션 스토브는 왜 비교적 안전하냐 하면은 그 불이 이렇게 뜨겁게 할 때 그 자체에 뭘 태우면서 하는 기 때문에 연소 자체라는 게 없습니다. 물을 태우는 연소작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소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불완전 연소의 문제 등등등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인덕션은 뭐 이산화 질소 문제 없고 일산화 탄소 문제 없고 초미세먼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인덕션이라도 하더라도 요리할 때 발생하는 그 요리에서 나오는 연기 뭐 이거는 있죠. 그거는 이제 뭐 후드나 환기로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가스 사용 시 최소한의 안전 수칙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리할 때 반드시 후드를 틀어놓고 팬 틀어놓고 요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성능이 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도 안 튼 것보다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가능하면 앞서 말씀드렸죠. 창문 열기. 그런데 이제 창문을 한쪽만 열면 안 됩니다. 좀 추워도 나중에 요리 다 끝나면 다시 문 닫고 실내를 좀 뜨겁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요리할 때는 이쪽 문 저쪽 문 다 열어놓고 요리를 하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가스 스토브로 요리할 때 가스 스토브에 나오는 그 불꽃이 파란색인지 노란색 불꽃이 좀 많지 않은지 뭐 이런 걸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스토브라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점검을 하거나 또는 교체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 가스 스토브로 요리할 때의 위험성은 이것보다도 훨씬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이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제가 한 1년 반쯤인가요? 그 부분만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오늘 영상 그 더보기 설명란에 그 가스 스토브와 폐암과의 관계 등등을 얘기한 그 영상의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꼭 시간을 내셔서 그 영상도 꼭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연시 음식 할 일이 많은데요. 이 맛있는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건강입니다. 그때 제가 만들어서 한 10분 정도짜리 영상을 올린 그 제목이 제가 기억하건데 그 제목은 폐암 걸리지 않으려면 요리하지 마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바꿔 말하면 폐암 걸리지 않으려면 요리할 때 이렇게 하라 뭐 이런 거죠. 이제 한번 꼭 그 영상을 찾아서 같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방 상하 의원 127명이 국토안보부에 편지를 보내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공적 부조 규정 개정안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연방 상하원 의원 127명, 상원 17명, 하원 110명. 이 의원들이 공동 서명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공적 부조 개정안을 철회하라. 공적 부조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미국에서는 정식 용어는 public charge라는 것입니다. public charge. 근데 요것도 금방 와닿진 않아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정부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일해서 받는 뭐 소셜 연금 이런 건 아니고요. 혜택. 뭐 저소득층이라서 뭐 메디칼 혜택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거 있죠. 뭐 푸드 혜택을 받았다든지 현금 지원 서비스를 받았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혜택을 받은 거를 퍼블릭 차지라고 합니다. 의원들은 해당 규정이 시민권자 아동과 이민자 커뮤니티 그리고 공공보건 서비스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줄 만한
강력한 터프한 개정안이다. 그래서 너무 터프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시행하지 말아달라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그 퍼블릭 찰지에 대한 개정은 지난 2022년에 확정된 그때의 퍼블릭 찰지 규정을 폐기하고요. 기준이 조금은 불분명한 좀 강화된, 좀 까다로운 그런 규정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의원들은 굉장히 내용은 좀 터프하게 또 강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그런 불분명한 것 때문에 오히려 일반 개개인이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 의원들은 기존 규정에서는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개정안이 있기 전의 규정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현금 지원 등 비교적 제한적인 범위만 어떤 판단 대상이 됐지만 그러니까 당신이 퍼블릭 찰지를 받았어 안 받았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뭐 영주권을 주는데 또는 시민권을 받는데 이걸 다 따지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을 주는데 퍼블릭 찰지를 받았어 안 줄 확률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시민권도 그거를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했을 때 아니 당신은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이렇게 살면서 나라의 혜택을 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 뭐 이런 거를 걸고 넘어져서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퍼블릭 차지가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비교적 제한적인 범위만 판단 대상이었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그 강화된 개정안은 메디케이드, 아동 건강보험, 영양보조에 대한 어떤 지원금, 뭐 이런 푸드 지원금 등등등 너무 브로드하게 너무 많은 소위 비현금 복지 혜택까지 더 크게 확대해서 그 영주권이나 비자나 또는 뭐 시민권이나 그런 인터뷰 심사관에게 재량을 지나치게 너무 많이 줘서 그 심사관 한 사람이 그냥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준 거죠. 그래서 그 심사관 한 사람 잘못 만나는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너무 브로드하다. 불분명하게 너무 브로드하다라고 그 상하원 의원 127명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127명의 의원들은 이처럼 불명확한 개정안으로 인해서 이민 심사 과정에서 자의적인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사람 심사관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과 그리고 그로 인한 심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의 공포 그로 인한 전반적인 광범위한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 개정안을 시행하지 말아달라라고 지금 촉구하는 것입니다. 강제 구속력은 없는 그 촉구 서한이기 때문에 뭐 행정부가 이를 따를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연방에서 의원들이 무려 127명이나 연대 서명을 해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대응이 이제 내년 2026년 새해가 밝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매우 주목되는 그런 연방 의원들의 연대 서명 레터거든요. 그래서 연방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로 인해서 변화되는 내용이 있다면 또 바로 여러분들에게 즉각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육체 노동자의 급여가 사무직 노동자들의 급여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소위 블루칼라 억만장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무직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이 필요한 현장의 인력은 부족해지면서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소위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임금이 팍팍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일. 일본의 아사히 TV는요, 미국에서 건설, 에너지, 운송, 그리고 제조업 분야의 그 육체 노동 분야가 급여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미국의 현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아니, 일본의 언론이 왜 미국의 이런 부분을 취재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알아봤더니 이런 현상이 지금 일본에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이런 현상을 겪고 있는 미국을 좀 취재해보자라고 해서 아사히 TV가 연말 특집으로 이걸 보도한 겁니다. 자, 일단 그 보도 내용을 보면요. 미국에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기술자, 이건 이제 샘플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사히 TV가 보도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미국에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기술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연봉의 그 평균 연봉 액수가 약 15,000달러 높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15,000달러가 아니라 105,000달러. 105,000달러라는 것입니다.
그 엘리베이터 고치고 에스컬레이터 고치고 뭐 매일 고치는 것도 아니죠. 문제 있다 그러면 신호 연락 받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연봉이 평균적으로 10만 5천 달러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무슨 미국에서 전기선 설치한다든지 송전선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담당자의 연봉은 9만 8천 달러. 뭐 거의 다 뭐 10만 달러 비슷하죠. 이런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모든 직업을 다 통틀어서 모든 직업의 연봉을 내보면 평균이 이렇게 안 돼요. 한 6만, 5만 5천, 6만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여러분이 많이 받으시는 거, 평균은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2만 불 받는 분도 계시고, 10만 불 받는 분도 계시고, 근데 평균은 5만, 6만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평균에 거의 2배에 달하는 연봉을 이런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사히 TV는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의 사례를 또 보도했습니다. 마이정으로 소개된 이 주민은 명문 UC 버클리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큰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회계직에 종사를 했습니다. 당시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나 때려치고 싶다라고 막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사람은요. 그래, 너 그러면은 이거 어때? 라고 친구로부터 한 조언을 받습니다. 너 머리도 좋고 똑똑하니까 금방 배울 것 같은데 플러머 해보는 건 어때? 플러머라고 얘기했답니다. 처음 그 얘기 듣고 얘가 지금 누구 장난하나? 내가 UC 버클리 나왔는데 무슨 플러머야? 난 그리고 내가 뭐 플러머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할 줄도 몰라. 이렇게 했더니 친구가 너 그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야. 한번 호기심 갖고 선입견 버리고 한번 플러머 그 기술 가르쳐 주는데 한번 구경이나 가봐. 해서 정말 선입견 버리고 호기심으로 그 플러머 훈련 센터를 방문했답니다. 거기서 방문한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 플러머도 바로 일을 시작하면 자기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초봉 받는 게 자기 초봉보다 더 많았다는 거에 깜짝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그 다음에 그 연봉이 뛰는 거기에 한 번 더 놀랐답니다. 급여 변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회계 일을 하던 시절에 자기는 이제 초봉을 시간당 25달러를 받고 시작을 했는데 플러머가 되니까 시간당 70불, 적은 데는 지역에 따라서 50불 받는 데도 있지만, 이 마이정의 사례는 시간당 70불, 80불 받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한 달에 한 13,000~14,000불 정도 버는 것으로 자기가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 어카운팅만 단순히 하던 그 자기 월급보다도 거의 2배 가까운 월급을 이 플러머들이 받고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지어 근무 시간도 매력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회계 업무를 할 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9 to 6 또는 9 to 7 중간에 쉬는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꼼짝없이 사무실에 하루 종일 앉아갖고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만은 이 플러머가 된 뒤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 반이면 일이 다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을 좀 시작한다라는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오후 2시 반이면 일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 후에 자기가 일 외적으로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면서 자기 인생이 삶이 굉장히 윤택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육체 노동 근로자들이 귀한 대접을 받는 배경에는 그 뒤에 비하인드 백그라운드 배경에 뭐가 있냐? AI가 있습니다. AI. 급여 상승률도 블루 칼라가 이제 화이트 칼라를 역전했는데 그 뒤에 AI 때문이다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이나 정보 처리 같은 건 AI가 거의 요즘에 대체가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변호사도 AI가 대처한다라고 하죠. 지금 법정에 나가서 싸우는 변호사는 아직은 AI가 대처 못하고 사람이 직접 갑니다만은 무슨 간단한 서류 만들고 이런 것들. 과거에는 정말 변호사들만이 만들었던 그런 서류들. 요즘 AI가 10초, 15초 만에 다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런 것들도 다 AI가 대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칼라 인력은 남아돌고 많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남아돕니다. 아무리 UC 버클리 아니라 하버드 나온 사람들도 줄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잡을 못 찾은 사람이. 그러나 건설,
뭐 무슨 수리직 또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플러머 이런 그 물리적인 작업은 AI가 대신 하기에는 지금 단계에는 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은 계속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포드 자동차의 짐 팔리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앞으로 미국 내 화이트 칼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대처할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이트 칼라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블루 칼라는 아니고요. 반면에 사람이 직접 몸으로 뭘 고치고 몸으로 뭘 수리하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블루 칼라 노동자는 AI가 당장 쉽게 대처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은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약간 그 용어에 따라서 선입견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직종은 AI가 대체 불가능한 그런 직종이 앞으로는 훨씬 더 귀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연봉도 많이 뛸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새해 벽도부터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에서 20대가 주로 뉴스를 보는 창구는 숏폼 영상이죠. 틱톡으로, 이건 20대 얘기입니다. 40대, 50대 또는 60대 이상 분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20대들, 그러니까 20대로 하면 미국에서는 막 성인이 된 18세 이상부터 29세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틱톡으로 뉴스를 제일 많이 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20대의 뉴스 소비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에서 틱톡으로 정기적으로 뉴스를 접한다라고 답한 비율은 4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2위는 뭐였냐면요.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41%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20대가 그래요. 20대.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뭐 20대 40대 뭐 좋습니다만은 60대 아니요 60대 아니라 저는 한 40대만 넘어도 틱톡보다는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뭐 한 50대 이상 된다라면 유튜브가 1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조사해보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뭐 60대 이상 넘어가면 더더욱이 그렇게 그 격차가 더 커질 거고요. 자, 그래서 20대를 제외하면 뭐 40대 이상 되면은 틱톡보다는 뉴스를 유튜브를 통해서 접한다. 이게 1등이다랄 것입니다. 물론 20대도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접한다는 게 2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뭐 20대, 40대, 60대, 뭐 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너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하나 있어서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13살이 되기 전에 스마트폰을 갖게 된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서 수면의 질이 나빠질 위험성이 60%가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비만 위험에 빠질 그런 퍼센테지도 위험도도 40% 이상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워싱턴 포스트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아동병원의 의사인 란 바질레이 박사는 자신의 자식이 이제 3명이 있는데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는 스마트폰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사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태어난 막내에게는 지금 스마트폰을 안 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자기가 이제 깨달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바질레이 박사가 미국에서 21개 지역에 있는 1,5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13살 이전에 스마트폰을 받은 아이들의 수면의 질이 나쁘고 비만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거를 자기가 조사 결과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올해 발표된 각종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어린이들의 사고 능력을 저하시키고 주의력을 감소시키고 또 뭐 기억력을 더 약화시키고 등등 측정 가능한 인지기능 저하와 연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건 어린이들 얘기입니다. 오히려 시니어가 되면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많은 작업도 하고 많은 뭐 뉴스도 보고 영상도 보고 거기서 뭐 혹시 뭐 간단한 게임이 있다면 게임도 하고 뭐 서로 카톡을 통해서 내용을 주고받는 텍스트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도 하고 하면서 오히려 시니어들에게는 스마트폰이 훨씬 필요한 유용한 기기입니다. 그러나 13세 이전의 어린아이에게 너무 일찍 해주면은 인지기능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발달하기 전에 이것 때문에 약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3세 이전의 어린이는 SNS 이용이 많을수록 우울증과 불안의 비율이 높아지고 심야에 SNS나 스마트폰을 심야에 사용하는 그런 확률이 높아질수록 수면의 질이 약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비만의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말연시에 가족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이제 뭐 시니어들도 있고 40, 50대, 30, 40대도 있고 또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고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폭넓게
어린 아이들에 해당되는 것도 좀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소식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자, 미국의 배우 조지 클루니와 가족들이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은 어제 조지 클루니와 아내 아말 클루니 그리고 그들의 두 자녀가 프랑스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클루니는 강력한 그 사생활 보호 제도의 매력을 느껴서 프랑스 국적 취득을 원한다라는 뜻을 뭐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가 하필 why 프랑스 뭐 요런 궁금증이 있죠. 그는 400시간이나 프랑스어 수업을 듣고도 아직 프랑스어는 서툴지만 프랑스 문화와 프랑스의 여러 제도, 시스템을 나는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뭘 제일 사랑하느냐?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는 그 면이 난 너무너무 좋다. 미국은 점점점 더 개인 프라이버시, 사생활 보호가 너무 없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프랑스로 간다. 이런 말을 남기고 프랑스로 갔습니다. 물론 그 복수 국적자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버린 건 아니에요. 조지 클루니는 레바논계 영국인인 인권 변호사, 그 부인이 인권 변호사입니다. 그 사이에서 8살 난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적을 이번에 새로 취득하면서 그는 이제 미국 국적과 프랑스 국적 두 개를 갖는 복수 국적자가 됐습니다. 조지 클루니는 프랑스 국적을 얻기 전부터 여러 주거용 부동산을 프랑스에서 사들이면서 이미 프랑스로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남부에 있는 무슨 와인 농장도 2018년도인가요? 그때 사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탈리아에 있는 뭐 조그만 뭐 부동산도 사기도 하고 이제 그쪽으로 준비를 이미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부동산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 뭐 팔기도 하고 한두 개는 갖고 있기도 했는데 지난 10년 전쯤인가요? LA 인근 지역, 헐리우드 LA 그 베벌리 힐스 인근 지역에 큰 저택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조지 클루니는 그 LA에 있는 대저택은 그냥 팔아버렸다라는 얘기도 제 눈에는 또 그거에 또 이제 뜨이거든요. 야, 왜 LA 건 왜 팔았어? LA가 그렇게 싫었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LA에 있는 집 팔았나 안 팔았나 궁금해서 봤더니 그건 팔았더라고요. 여하튼 조지 클루니가 프랑스의 그 사생활 보호 이게 마음에 들어서 프랑스로 이제 옮겨갔다. 복수 국적자가 됐다는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년에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죠. 멕시코, 미국, 캐나다, 북중미.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제 처음에 조별리그 예선 경기는 그 멕시코에서 우선 두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두 경기를 치르게 될 멕시코 과달라하라 지역에 아주 지금 치안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과달라하라 인근 도시 사포판이라는 곳에서는요, 며칠 전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요, 최소한 2명이 숨지고 5명이 총상을 입는 그런 끔찍한 일도 발생했었고요. 또 그 인근 지역에서는요, 이게 정말 끔찍합니다. 바디백이 뭡니까? 시신을 담은 백이잖아요. 시커먼 플라스틱 백. 이 시신을 담은 바디백 무려 290개가 발견됐습니다. 290개의 바디백이 발견된 거예요. 멕시코 당국에 따르면 고급 차량인 램보기니를 몰고 사포판 도심의 상업지역을 지나던 운전자가 5명 이상의 괴한들로부터 무차별 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램보기니 운전자를 경호하던 경호원들도 있었는데 이 경호원들과 막 영화에서 보던 그런 총격전을 벌이면서 2명 사망, 5명 부상이라는 그런 사상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바디백, 요건 이제 지난 10일 날 발생했던 겁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경기를 할 예정인 아크론 스테디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아크론 스테디움에서 불과 한 1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그 주거 단지에서 그 바디백 290개가 무더기로 발견된 겁니다. 이건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뭐 정말 멕시코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 한국 축구 대표팀이 축구 경기를 해야 되는 거기서 뭐 한 불과 10마일, 15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런 일이 있던 겁니다. 자, 한국 대표팀이 경기를 할 경기장 인근 지역에서 이런 강력 사건, 끔찍한 일이 발생한데 그런 데 대해서 많은 충격이 있고요. 그래서 멕시코는 이번 월드컵을 미국, 캐나다와 같이 멕시코가 이제 치르기는 합니다만은 멕시코만을 따로 딱 쪄놔서 놓고 보면 멕시코는 이번 월드컵을 치안 유지가 가장 대회 성공 여부를 가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치안 유지다. 이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지역에서 경기를 치를 한국 대표팀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무슨 강력 사건까지는 아니어도 때로는 이런
대표팀이 이동하는 버스 같은 게 그 강도 또는 절도 사건을 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어요. 밤사이에 그 버스를 부수고 들어가고 거기에 대표팀이니까 국가대표팀이니까 뭐 훌륭한 용품들 많이 있겠죠. 그런 거 막 싹 다 훔쳐가는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한국 대표팀 정말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가 세계적인 미모 평가 매체에서 전 세계 여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성 얼굴 1위에 올랐습니다. 로제가 그렇게 이쁜가요? 아파트 그 노래 부르는 로제. 한국 아티스트들이 남녀 부문 상위권을 휩쓸면서 K-팝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입니다. 미국의 영화 평론 매체 TC 캔들러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발표한 2025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울 얼굴 100인 순위에서 블랙핑크의 로제가 여성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미국인 배우 시드니 스위니가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블랙핑크의 멤버들도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블랙핑크의 지수 11위에 올랐고요. 리사 22위에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제니 46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블랙핑크 4명의 그 이름을 좀 외워놓으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블랙핑크, 난 몰라. 난 요즘 애들은 뭐 정신없기만 하고 몰라. 난 블랙핑크 이름은 들어봤지만 뭐 이름을 굳이 일일이 알 필요 있어? 네, 물론 그렇습니다. 맞긴 맞는데 뭐 좀 알아놔서 나쁠 건 없죠. 지수, 제니, 로제, 리사. 저도 뭐 빨리는 안 나와요. 네, 그 4명입니다. 자, 그럼 남자 볼까요? 남자 올해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얼굴 100인 순위에서 1위는 중국 배우이자 가수인 장저한. 저도 뭐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장저한이라는 중국의 배우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의 K-팝 아티스트들이 상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방탄소년단의 V가 7위에 올라가 있고요. 또 엔하이픈이라는 한국의 남자 아이돌 팀이 있나 봐요. 네, 거기에 니키가 10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BTS의 정국이 14위, 또 스트레이키즈의 현진이 18위를 기록하는 등 남자들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지금 남자 유명한 스타들 중에서 제일 잘생긴 친구는 차은우라는 그 배우. 이 친구는 배우라고 할지 가수라고 할지 뭐 가수도 하고 배우도 해요. 차은우라는 친구가 정말 잘생겼는데 이 차은우는 현재 군복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복무 중이라 많은 활동을 아직 못해서 그런지 차은우는 33등에 이름이 올라갔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순위, 뭐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니까 제일 예뻐 보이고 제일 잘생겨 보이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미녀고 추녀고의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백과사전에 기록된 것도 없고 뭐 챗 GPT에 뭐 물어봐도 그 기준은 없습니다. 물어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안 물어봤지만 당연히 없을 겁니다. 순전히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예쁘고 잘생기고 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죠? 네, 바로 그 사람의 인상.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인상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쁜 건 그저 타고나는 겁니다만은 인상이라는 것은 정말 풍기는 인상. 이거는 정말 수십 년에 걸쳐서 내가 살아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만든 나의 품격이기 때문에 인상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미남, 미녀를 떠나서 인상 좋은 선남, 선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